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수면무호흡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면무호흡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면무호흡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수면무호흡에 대해서 여러 강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수면무호흡이 중추성과 이제 폐쇄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강의 자체는 이제 폐쇄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잠을 잘 때는 여기 아래에 그림이 보이듯이 공기가 이제 상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공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코골이가 생기게 되고요. 이 뒤쪽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기도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때 수면무호흡증이 더 취약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악후퇴, 작은 턱증, 하악골 형성 저하증, 높은 구개궁, 설편도 비대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되게 턱이 작고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구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공간이 협소하고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입천장이 딱딱한 부분이 앞쪽에 있고 이제 부드러운 부분이 이제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입천장이 위쪽으로 굉장히 움푹 들어간 경우에도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안 나오고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수면무호흡증에 좀 취약한 그런 구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중년 이후 이런 성인분들한테서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편도비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지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도가 이렇게 굉장히 커가지고 편도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수면무호흡증이 조금 더 잘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데노이드는 코 안쪽에서의 인두 부분에 이제 그 림프 조직이라고 할까요? 약간 면역 관련된 그런 조직이 있는데 보통은 소아 때 이런 게 조금 더 크고 성이 되면은 이제 작아지는데 이게 굉장히 커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숨이 드나드는 통로 자체가 좁아질 수가 있어서 이런 편도 비대나 아데노이드 비대 때문에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서 입 안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무호흡증이 조금 더 취약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신 다음에 혀를 쭉 내밀고 안쪽에 목구멍을 보시면 이제 목젖까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 보이면 이제 1단계 목젖 일부가 가리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2단계겠고요. 목젖이 거의 다 가리고 하지만 이 입천장 일부가 조금 그래도 보이는 단계는 3단계, 입천장까지도 가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4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은 수면무호흡증이 조금 더 취약한 거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판단을 하죠. 남성, 여성 뭐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성이 수면 무호흡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가로축이 나이 그리고 세로축이 유병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남성이고 빨간색 선이 여성입니다. 근데 확실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유병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에서 이렇게 5, 60대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때 특히 또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이제 폐경입니다. 이게 폐경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수면 무호흡에서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폐경 후와 폐경 전 여성을 비교했는데 이 빨간색이 폐경 후 여성을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이 폐경 전 여성을 나타나는 건데 같은 나이대에서도 확실히 폐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축이 이제 나이, 그다음 세로축이 유병률을 보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유병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남성, 여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위쪽이 남성, 아래쪽이 여성인데 이런 폐경 전, 50대 전에는 확실히 이제 남성의 유병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근데 폐경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이점부터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더니 60 이후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에서는 좀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런 야뇨도 수면 무호흡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든 아니면 야식을 먹는 것도 야뇨의 원인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전립선 비대증은 낮밤 상관없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간다 하면 조금 비뇨기과 문제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밤에만 화장실을 자주 가요 하는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이 혹시 있지 않는지 위에 증상들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여성은 이제 저는 자면서 코는 안 건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불면증처럼 자다가 그런데 계속 깨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낮에 계속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경 후 여성에서는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고 뭐 아침에 기상 두통이 있다고 하면은 수면 중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수면 다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면 클리닉 진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상기도에도 이렇게 이제 살이 쪄가지고 여기가 더 쉽게 막히게 되고 이미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막힐 수도 있고 또는 복부에도 이렇게 지방이 많이 차 있고 하면은 가슴 흉곽도 좁아지고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환기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더 취약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서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몸무게 변화에 따라서 뭐 관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수면무호흡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수치 AHI라고 하는 수치가 몸무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하게 잠만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무호흡 때문에 자다가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고 이런 것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위험도도 높일 수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높여서 또 당뇨의 위험도 올라가고요. 그런 것들이 혈관 질환, 동맥경화증들이 생기고 진행하고 이런 혈관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이로 진단받으신 분들 검사해보면은 또 수면무호흡증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뭐 7, 80% 정도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제 뇌졸중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를 하는 게 권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혈관 건강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제일 대표적이게는 안정제 계열이나 마약성 진통제, 근이완제, 남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이완되게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면은 상기도가 누워 있을 때 우리가 더 처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막히기가 쉽겠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으로 보통은 저런 안정제 계열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많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약들 중에 나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심하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 이제 도움이 받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함께 해주신 김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